이번 시간에는 대하사드 고려거란 전쟁의 초반부 스토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인물인 강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강조는 고려사 열전의 반역전에 이름이 올라있는 인물로 그의 출신에 대해선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고려의 7대 왕인 목종 시기에 여러 관직을 거쳐 서북면 도순검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서북 지역의 군대를 총지휘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중 1009년 1월 천추태후가 머물던 천추전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때 충격을 받아 병에 걸려 들어놓은 목종은 천추태후의 연인인 김치향이 변란을 도모하려 하자 강조를 개경으로 불러들여 자신을 호위토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왕명을 받은 강조는 일단 소수에 부함한 거느리고 서경을 떠나 개경으로 향하던 중 동주 용천역이란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갑자기 조정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위종전과 최창이란 인물이 강조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상의 병이 위독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으니 태후와 김치향은 왕위를 찬탈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이 변방에서 많은 병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혹시 자기네 뜻을 따르지 않을까 염려한 나머지 왕명을 사칭해 공을 부른 것입니다. 공께서는 빨리 지휘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가 크게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야 나라를 보호하고 일신을 보전할 것이니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자 강조는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선 다시 서경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에는 강조의 아버지가 그에게 편지를 보내와 왕이 이미 죽고 간흉이 권세를 휘두르니 군사를 개경으로 이끌고 와 공난을 바로잡으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강조는 목종의 죽음을 확신하고는 마침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개경으로 향하던 도중에 목종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강조는 목종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세가 꺾여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개경으로 와 자신을 호위하라는 목종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잘못된 정보만 믿고 갈팡질팡하며 명을 어긴 데다 뒤늦게 5,000명이나 되는 대규모 군사를 동원한 것도 목종의 호위가 아닌 개경 장악이 목적이었기에 목종의 생존 소식을 듣고는 몹시 당황했겠죠. 그런데 강조의 위하 장수들이 여기까지 왔으니 그칠 수 없다며 그를 부추기자 강조는 결국 목종을 폐위시킬 뜻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강조와 그의 군사들이 개경에 들이닥쳐 김치향, 유행간 등을 죽이고 목종과 천추태후를 폐위시켜 유배 보낸 뒤 대량 원군을 다음 왕인 현종으로 즉위시키니 이것이 바로 강조의 정변입니다. 이후 강조는 유배지로 향하던 목종에게 김광보라는 인물을 보내 복약을 마셔 자결토록 했는데요. 하지만 목종은 마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김광보는 당시 목종을 호위하던 안패 등에게 이렇게 말했죠. 약을 거부하면 중금 군사를 시켜 왕을 죽인 후 자결했다고 보고하라고 강조가 명령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와 너희들은 모두 멸족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목종은 결국 안패 등에게 시해당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고려를 침략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요나라 측은 고려에서 강조의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자 임금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고려를 침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고려 조정은 1010년 10월 강조에게 무려 30만 대군을 이끌고 강동 6주 중 하나인 통주에서 요나라의 침략에 대비토록 했는데요. 다음 달인 11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요일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의 40만 대군은 먼저 양규가 지키고 있던 고려의 흥화진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흥화진의 양규는 놀랍게도 무려 일주일간 요나라 대군의 맹공을 막아냈죠. 그러자 당황한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흥화진 공격을 포기하고는 군사를 반으로 나눈 뒤 친히 20만 대군을 이끌고 개경을 향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성종이 이끄는 요나라의 20만 대군과 강조의 30만 대군이 통주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드디어 양측 주력군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전투 초기에는 검차를 앞세운 고려군이 요나라군의 공격을 모두 물리치며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강조는 요나라군을 여러 차례 물리치게 되자 적을 얕벗고는 한가하게 바둑이나 두며 방비를 게을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야율문로 야율정로가 이끄는 요나라군 선봉이 고려군 진영에 기습을 가해왔는데 이때 강조는 요나라군이 기습을 가해왔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믿지 않고 입안의 음식처럼 적군이 적으면 오히려 좋지 않으니 많이 들어오게 놔두라 며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전투의 승리에 심취하여 자만에 빠진 나머지 크게 방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잠시 뒤 재차 보고가 들어오자 강조는 벌떡 일어나 정말이냐? 라고 외치며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고 결국 그는 코앞까지 들이닥친 요나라군에게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요사에는 고려사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사에 따르면 당시 강조는 통주에서 항거하였으나 요나라군에게 패배했고 얼마 뒤 다시 싸움을 걸어왔으나 또 패배하여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고려사의 기록처럼 당시 강조가 방심하여 패배한 것인지 아니면 요사의 기록처럼 순전히 정면 대결에서 패배한 것인지 어느 쪽이 진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당시 고려군이 입은 피해가 엄청났다는 것인데요.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통주에서의 패배로 고려군 지휘관 대다수가 포로로 잡히거나 혹은 전사하였다고 하며 지휘부에 큰 공백이 생기며 병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또한 요나라 군사들이 승세를 타고 퇴각하는 고려군을 수십인이나 추격하여 3만여 명의 목을 매니 버려진 군량과 병장리를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전하고 있죠. 한편 포로로 잡힌 강조는 요나라의 황제인 성종 앞에 끌려갔습니다. 성종이 그에게 자신의 신하가 되라며 회유하자 강조는 이렇게 말하며 항거했습니다.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이후 그는 칼로 살을 발라내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요나라 측의 회유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곳에는 강조의 부관인 이현운이라는 인물도 포로 잡혀 끌려온 상태였는데 강조와 달리 그는 요나라 측의 회유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미 두 눈은 새로운 해와 달을 우러러본 터에 오직 충성을 다할 뿐 어찌 옛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강조가 화를 내고 그를 발로 차며 이렇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너는 고려 사람으로 어찌 그따위로 말하느냐? 이에 요나라 측은 강조를 회유할 수 없음을 깨닫고는 결국 그를 처형했습니다. 강조는 참 평가하기가 어려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정변을 일으켜 왕을 폐위시키고 더군다나 시해까지 했으니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는 잔혹한 반역자이죠. 게다가 그의 정변은 요나라 측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면서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고요. 하지만 전란 중의 조정의 실권자로서 후방에서 편안히 지휘만 할 수 있었음에도 친히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전장에 나선 점이나 포로로 잡혔음에도 요나라 측의 회유를 거부하고 고려에 끝까지 충성한 점들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꽤 많은 인물인데요. 여러분들은 강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10년에 발발한 제2차 요일전쟁 당시 고려는 강조가 이끌던 30만 주력군이 요나라군에게 대패하고 수도인 개경까지 함락되면서 국가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수많은 영웅이 외적의 침략에 맞서 싸웠지만 동시에 여러 배신자도 속출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시 고려를 배신하고 요나라 편에 붙었던 인물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이현운입니다. 이현운의 생골연도나 출신 등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009년에 벌어진 강조의 정변 때인데요. 당시 서북면 보순검사 강조의 최측근이었던 이현운은 강조와 함께 5,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개경으로 진격했죠. 이후 그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개경 황궁의 영추문에 들이닥쳐 소란을 피웠는데 이에 당시 고려의 7대 왕이었던 목종이 놀라 권신 유행관을 체포해 강조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강조가 목종을 시해하고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을 옹립한 뒤 관제 개혁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현운은 중대사가 된 강조에 이어 중대보사에 임명되게 됩니다. 이후 1010년 5월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목종을 시해한 강조의 죄를 묻겠다며 고려와의 전쟁을 선포하자 고려 조정은 강조를 해명도통사로 삼아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통주에서 요나라 침입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이현운도 이때 행영도통보사로 임명되어 강조와 함께 통주로 향했죠. 그리고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시듯 이후 강조의 30만 대군은 20만의 요나라군을 상대로 초기에는 검찰을 앞세워 그들의 진격을 모조리 물리치며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강조는 몇 차례 전투의 승리에 심취하여 적을 얕보는 마음을 품게 되는데요. 이후 그는 한가롭게 바둑이나 두는 여유를 부리다가 얼마 뒤 야율문노와 야율정로가 이끄는 요나라군 정예 기병이 그의 진영을 급습하자 이 과정에서 이현운과 함께 생포되게 됩니다. 포로가 된 강조는 이후 요나라 황제 성종의 앞에 끌려갔습니다. 성종은 강조의 결박을 풀어주며
자신의 신하가 되라고 회유했는데요. 하지만 강조는 이렇게 말하며 한 거였습니다.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 이에 요나라 측이 칼로사를 발라내는 공문을 가하며 다시 회유했지만 강조는 끝까지 거부했죠. 하지만 이현우는 이렇게 말하며 요나라 측의 회유에 즉각 응했습니다. 이미 두 눈은 새로운 해와 달을 우러러본 터에 오직 충성을 다할 뿐 어찌 옛나라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강조가 너는 고려 사람으로 어찌 그따위로 말하느냐 라며 그를 꾸짖었고 얼마 뒤 결국 처형당했다고 하죠. 한편으론 이현운의 행위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바로 눈앞에서 상관인 강조가 살이 썰려가며 고문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배신자의 개인적인 사정일 뿐 그럼에도 요나라 측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고려의 충신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강조가 그래서 더욱 대단한 것이겠죠. 대하사드 고려거란 전쟁에선 이후 이현운이 요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요나라 측이 고려의 군사기밀들을 알려주는 것으로 묘사되어 나오는데 사실 이현운의 이후 행적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요나라 측에 항복했을 때 보인 비굴한 언행 등을 고려하며 제작진이 이현운의 이후 행적을 꽤 설득력 있게 각색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노이와 원종석인데요. 이 두 인물 역시 기록이 없어서 생물연도나 출신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이도 이현운과 마찬가지로 통주 전투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고려사 양규 열전에 따르면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대군이 요나라군에게 대패하여 강조와 이현운 등이 포로로 잡혔을 때 당시 감찰어사였던 노이 역시 요나라군의 포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노이는 요나라군의 앞잡이가 되어 요나라 사람 유경과 함께 경문을 가지고 서경으로 와서 항복을 권유하였는데요. 이에 당시 서경 부유수였던 원종석이 막류들과 함께 항복 표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원종석이 표문을 작성한 것을 보니 당시 서경 유수는 공석이었기에 부유수인 그가 대신 서경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원종석은 얼마 뒤 현종의 명을 받은 지체문이 동북면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을 구원하러 오자 성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서경성 안에 있던 분호대사 조자기가 몰래 성문을 열어주면서 지체문은 그제서야 겨우 서경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후 지체문과 함께 온 최창이 원종석에게 노이와 유경을 억류하고 성을 굳게 지키자고 설득했지만 원종석은 끝까지 항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지체문과 최창은 은밀히 작전을 세운 뒤 원종석의 항복 표문을 가지고 요나라군 진영으로 돌아가던 노이와 유경을 습격하여 죽여버렸죠. 이렇게 해서 고려를 배신하고 요나라군의 앞잡이가 되었던 노이는 결국 같은 고려 사람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원종석의 이후 행적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아마 대하사그 고려거란 전쟁에서 나온 묘사처럼 이후 동북계 도순검사 탁사정이 동북면 군의 본대를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자 지체문과 같은 항전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노전입니다. 노전도 생물연도와 출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노전 역시 이현운 및 노이와 마찬가지로 통주 전투에 참여했다가 요나라군에게 포로로 잡힌 인물인데요. 그도 이현운과 노이처럼 요나라 측의 회유에 넘어가 요나라군의 앞잡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 양규 열전에 따르면 통주 전투에서 승리한 요나라군 측은 노전과 한문사 마수에게 경문을 가지고 통주성으로 가 항복을 권유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통주성에 있었던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분연이 일어나 노전과 마수를 억류한 뒤 방어사 이원구, 보사 최탁 대장군 최홍겸, 항관 시가온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고 하죠. 그런데 노전은 앞서 살펴본 인물들과는 다른 케이스인 것이 그의 이후 행적에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1298년 당시 고려의 26대 왕인 충선왕이 과거의 거랑문을 물리친 서희, 하공진, 노전, 양규 등의 현손 중에서 각각 한 명에게 처음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후 충선왕이 복위한 1308년에는 현종 때의 공신인 하공진과 노전, 그리고 양규의 친가 및 외가의 현손의 현손을 전례에 따라 한 호당 한 명에게 첫 벼슬을 허락했다고 하고요. 즉 노전은 요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통주성 측의 항복을 권유하러 갔다가 고려군에게 억류당한 뒤 다시 고려 측 사람이 되어 요나라군 격투에 큰 공을 세웠고 공신까지 되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그의 이름이 양규의 앞에 적혀있기에 양규의 전공에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노전이 당시 어떤 전공을 세웠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에 대해 남아있는 나머지 기록을 쭉 살펴보면 노전은 1014년 8월 어사중승으로 임명되었으며 1018년에는 충추원 보사 상호군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승진을 거듭하여 고려의 9대왕 덕종의 즉위년인 1031년에는 호구상서에 임명되게 되죠. 대하사드 고려거란 전쟁에서 노전은 이현웅과 함께 요나라에 투항했음에도 이현웅과는 달리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로 묘사되었는데요. 이는 제작진이 추후 그가 다시 고려 사람이 되어 전쟁에서 활약을 펼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만 기록상으로는 노전이 다시 고려 측 사람이 되어 여유전쟁에서 활약을 펼쳤던 건 분명해 보이지만 정확히 어떤 공을 세웠는지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기에 과연 제작진이 그의 활약을 어떻게 각색하여 묘사할지 기대가 되네요. 이란 인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탁사정 역시 기록이 없어서 출생년도나 출신 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는 1009년인데요. 1009년 1월 당시 고려의 7대 왕이었던 목종이 천추전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병에 걸려 드러눕자 탁사정은 유방, 하공진 등과 함께 목종의 침전 앞에서 당직을 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서북면 도순검사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5,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개경으로 쳐들어오자 탁사정은 하공진과 함께 강조의 편에 가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강조의 일파가 된 탁사정은 이후 동북지역의 군대를 총괄하는 동북계 도순검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던 중 1010년에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4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요일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성종이 이끄는 요나라의 대군은 고려의 통주에서 강조의 30만 고려군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승세를 탄 요나라군은 이어서 고려의 곽주와 안북부 그리고 숙주를 함락시켰고 이번에는 고려 제2의 수도인 서경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로 이때 앞서 살펴보았던 대도수와 탁사정이 이 서경에서 함께 싸우게 됩니다. 당시 서경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는데요. 서경의 책임자인 원종석이란 인물이 요나라의 항복을 택하면서 청안의 분위기가 몹시 뒤숭숭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현종의 명으로 동북면에서 먼저 서경에 도착한 지체문 등만이 항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이후 탁사정이 동북면의 군사들을 이끌고 서경에 도착하자 그제서야 서경성은 드디어 항전 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한편 당시 고려의 8대 왕인 현종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일단 시간을 끌기 위해 요나라 측의 항복 의사가 담긴 표문을 올렸는데요. 그러자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고려 측이 진짜로 항복할 줄 알고는 마보우란 인물을 개성 유수로 왕팔이란 자를 부유수로 삼은 뒤 을름을 보내 기병 1000명을 거느리고 그들을 호위하게 했습니다. 또한 한기라는 인물을 시켜 기병 200명을 거느리고 서경으로 향하게 했는데요. 이후 한기가 서경성 북문에 도착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황제가 어제 유경, 무의 등을 보내어 조서를 가지고 와서 효유하였는데 어찌하여 지금까지 전혀 소식이 없느냐. 만약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다면 유수와 관료들은 와서 나의 지시를 받으라.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탁사정은 지체문과 모의한기, 휘하 장수인 정인 등에게 곧장 날랜 기병을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공격하도록 명했고 그 결과 한기와 그가 거느리고 온 요나라 기병 100명을 사살하고 나머지를 모두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탁사정은 지체문을 선봉으로 삼아 성 밖에서 을름의 기병 1000명을 공격하도록 명하여 또 그들을 대파하였죠. 기록에 따르면 탁사정의 지휘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자 성안의 민심이 조금이나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 요나라 성종은 을름에게 다시 군사를 주어 서경을 공격하도록 명했고 을름의 군대가 서경을 향해 진격해오자 이를 발견한 척후병이 성으로 돌아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적병이 안정역에 와서 진을 쳤는데 그 형세가 매우 강성하다. 이에 지체문은 즉각 탁사정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탁사정은 승려 법원과 함께 직접 군사 9,000명을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임원영 남쪽에서 요나라군 3,000명의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탁사정은 매우 훌륭하게 서경 방어를 지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차 불리해지면서 그의 본색이 나오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바로 다음 날 지체문이 다시 성 밖으로 나가 요나라군과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요나라군이 패하여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 안에서 그걸 지켜보던 장수와 군사들이 갑자기 앞다투어 나가 달아나는 요나라군을 맹추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추격 도중에 마탄이란 곳에 이르자 후퇴하던 요나라군이 갑자기 방향을 돌려 역습을 가하였고 이에 그들을 추격하던 고려군은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은 서경성을 포위한 뒤 자신은 서경성 서쪽의 절에서 수경했는데요. 이처럼 상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지자 탁사정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나 봅니다. 그는 당시 서경에 있었던 대도수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동문으로 나는 서문으로 나와 앞뒤에서 공격하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런데 탁사정은 이 말을 한 뒤 밤을 틈타 휘하 군사들을 데리고 성에서 나와 도망쳐 버렸습니다. 한편 대도수는 탁사정의 말만 믿고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동문으로 나가는데요. 하지만 약속했던 탁사정은 나타나지 않았고 뒤늦게 자신이 탁사정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즉 탁사정은 자신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대도수를 속여 그를 요나라군에게 미끼로 던져주고는 그 사이에 혼자 도망친 겁니다. 대도수는 전력의 열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국 휘하 군사들과 함께 요나라군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대도수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이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한편 탁사정의 도주로 서경성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서경의 장수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성 안의 민심이 흉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훗날 제3차 열전쟁에서 맹활약하게 되는 조원, 그리고 강민참 등이 활약하여 결국 끝까지 성을 지켜내게 되죠. 혼자 도주한 탁사정은 제2차 열전쟁이 끝난 직후 우간의대부로 승진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그가 서경에서 도주했었다는 사실이 조정에 알려지지 않았었나 봅니다. 하지만 얼마 뒤 강조 세력에게 전쟁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탁사정 역시 강조의 일파로 몰려 박승, 최창, 위종정, 강은 등과 함께 먼 섬으로 유배되게 되죠. 이후로 탁사정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탁사정은 하공진과 많이 비교가 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강조의 정변 때 두 인물 모두 강조의 편에 가담하였지만 하공진은 이후 현종의 목숨을 구한 뒤 요나라의 볼모로 끌려가 죽임을 당하면서 고려의 충신으로 남게 되지만 탁사정은 대도수를 속여 그를 사지로 내몬 뒤 혼자 도망쳤고 이후에는 유배까지 떠나게 되니 말이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인물은 김훈과 최질인데요. 두 인물을 한꺼번에 다루는 이유는 이 둘이 함께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김훈과 최질의 출생연도나 출신에 대해선 기록이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초기 행적은 매우 훌륭했죠. 1010년 요나라의 황제 성종이 친히 4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려를 침략하면서 제2차 열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에 당시 고려의 실권자였던 강조는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통주에서 20만의 요나라군과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고려의 주력군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리면서 고려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김훈과 최질은 바로 이때 아주 값진 활약을 펼쳤던 인물들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통주에서 강조의 고려군을 대파한 요나라군은 그 기세를 타고 퇴각하는 고려군을 멀리까지 추격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때 저우기군 장군이었던 김훈 등이 완암령에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요나라군이 지나갈 때 급습해 처부수자 요나라군이 잠시 퇴각했다고 합니다. 통주 전투의 승리로 기세등등해진 요나라군의 진격을 잠시나마 멈추게 만든 값진 전공을 세웠었던 것이죠. 최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요나라군은 통주 전투에서 포로로 잡은 노전 등을 통주성으로 보내 항복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성 안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중랑장 최질 등이 분연히 일어나 노전을 억류한 뒤 항전을 주장했고 이후 방어사 이원구, 보사 최탁, 대장군 최홍겸, 한관 시가온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켜 결국 통주성을 끝까지 지켜내는 공을 세우게 되죠. 이후 김훈과 최질은 이때의 전공으로 여러 차례 무방 관직에 임명되어 상장군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최질은 문반의 지위에는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외로 출세욕이 강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질의 불만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기록에 따르면 제2차 열전쟁 이후로 군비가 크게 증액되면서 관리들에게 지급할 녹봉이 부족해지자 1014년 황보유유와 장현우가 현종의 허락을 받아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은 뒤 그것을 관리들의 녹봉에 충당시켰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2차 여유전쟁을 겪은 직후였다 보니 제2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수의 군대를 항시 유지하느라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여 관료들에게 녹을 못 줄 정도로 재정 문제가 심각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가 최지를 포함한 여러 무장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말았죠. 아무리 나라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무신들의 영업전을 빼앗아 문신들의 녹봉을 충당한다는 건 대놓고 무신을 천시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전쟁으로 비대해진 무신 세력을 경계한 문신 세력이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 벌인 일이라는 해석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크게 분노한 최질은 그해 11월 상장군 김훈 및 박성, 이협, 이상, 이성, 석방현, 최가정, 공문, 인맹 등의 무장들과 함께 군사들의 분노를 부추긴 뒤 북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궁궐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흉인 황보유와 장현우를 잡아 결박하고는 매를 때려 거의 죽게 만들었죠. 훗날 발생하게 되는 무신 정변과는 달리 의외로 대대적인 사륙전은 없었고 무력 시위 정도만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들은 왕의 편전 안에까지 들어가 현종을 면담하고는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황보유의 등이 우리들의 영업전을 빼앗은 것은 사실상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일이지 결코 조정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 발 뒤꿈치를 잘라서 신발에 억지로 맞춘다면 몸체는 어찌 되겠습니까? 모든 군사들의 마음이 흉흉하여 분노와 원한을 이기지 못하니 청하옵건대 나라를 종먹는 자를 없애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소서. 이에 현종은 그들이 궁궐을 장악한 상황에서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기 결국 황보유와 장현우를 유배 보내게 되죠. 이렇게 해서 김훈과 최질을 포함한 무신들이 고려의 조정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후 김훈과 최질은 다시 현종을 협박하여 상참관 이상의 무관들은 모두 문관을 겸하도록 했고 또한 어사대를 폐지하고 금오대를 설치하였으며 삼사를 폐지하고 도정서를 설치하였습니다. 당시 이들이 감찰기구인 어사대를 폐지한 이유는 반대 여론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였으며 재정기관인 삼사를 폐지한 이유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와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천하는 그리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김훈과 최질이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을 무렵 이자림이란 인물이 화주방호사로 있다가 임기를 마친 후 박개경에 돌아와 있었는데요. 김훈과 최질의 반란에 격분한 그는 몰래 김맹이란 자를 찾아가 이렇게 귀뜸하였다고 합니다. 주상께서 어찌해 한나라 고조가 운몽을 순유한다고 하고서 한신을 체포했던 일을 본받지 않는가.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김훈과 최질이 장악하고 있는 개경에서 그들을 처리하긴 어려우니 다른 곳으로 그들을 유인하여 쉽게 처리하란 겁니다. 그러자 그 뜻을 알아챈 김맹은 이 말을 은밀히 현종에게 보고하였죠. 이에 현종은 이자림을 권서경유 소판관으로 임명한 뒤 먼저 가서 모든 준비를 갖추도록 급히 지시하였습니다. 김훈과 최질을 서경에서 처리하려고 한 것이죠. 이후 다음 해인 1015년 3월 현종은 서경으로 행차하여 장락궁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왕의 행차이니 당연히 김훈과 최질도 현종을 따라갔겠죠. 그리고 잔치 도중에 김훈과 최질이 거하게 취하자 이자림은 미리 준비해두었던 군사들을 동원하여 김훈과 최질을 포함한 18명의 무장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최구라는 문신도 죽임을 당했는데요. 그 이유는 병부랑 중직에 있으면서 현종을 호종했으나 성품이 거칠고 천박해 최질 교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김훈과 최질의 천하는 약 5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리하는데 큰 공을 세운 이자림은 이후 고속 승진하며 왕씨성을 하사받았고 훗날 현종의 아들인 덕종이 즉위한 후에는 그의 장인이 되게 되죠. 한편 현종은 무신들이 엄연히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음에도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린 것 외에는 가족과 친척들을 모두 살려주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김훈과 최질의 난을 겪으며 많은 교훈을 얻었는지 이후 율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자들과 전사자 가족들에게 후한 포상을 해주는 등 군인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김훈과 최질이 일으킨 반란은 일단 그 동기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갑니다. 고려를 지키기 위해 기껏 죽을 각오로 싸우고 심지어 전공까지 세웠는데 더 많은 상을 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군 복무의 대가로 받은 영업전까지 뺏어서 문신들의 녹봉을 준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어처구니가 없었을까요? 이처럼 무신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났다는 점을 보면 훗날 발생하게 되는 무신 정변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요. 마치 고려 의종 시기에 발생한 무신 정변의 베타 버전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곤 하더라도 곧 제3차 요일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는 점과 훗날 발생하게 되는 무신정변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폐해들을 고려하면 김훈과 최질의 나는 초기에 진압된 것이 정말 다행으로 보이는데요. 대하사드 고려거란 전쟁이 제3차 요일전쟁까지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 만큼 제2차 요일전쟁과 제3차 요일전쟁 사이에 일어났던 김훈과 최질의 난도 과연 어떻게 묘사되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